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팟빵 오리지널. 습니다. 자,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매불쇼와는 좀 결이 안 맞는 외모야. 아 맞아, 너무 이 잘생겼어. 결이 좀 안 맞아. 네.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분유값을 벌기 위해 공휴일에도 열일하는 승희 정구승희 인사드립니다. 승희 정구승. 이 결이 안 맞아 외모가. 맞아. 네. 뭔가 좀 안 맞아. 잘 맞는데요? 아니 지금 투샷 잡히고 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맞아. 아, 너무나. 저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균형입니다. 저는 비슷. 안 맞아. 안 맞아. 네. 매불쇼와 결이 맞는 정치인이죠. 김용민 의원. 딱 맞네. 휴일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한때는 저도 매불쇼와 결이 안 맞았던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우리 의원님을 굉장히 그 강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강성 아니죠. 제가 그 언론에서 보는 것과 달리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보통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수긍해 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아. 실제는 전혀 강성이 아니고 네. 다만 개혁에 있어서 필요한 얘기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네. 정 변호사님을 비판하는 댓글 막 안 달리나요? 너무 많이 달고 있어요. 저는 검찰 편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서 여기에서 검찰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정 변호사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해요 반대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여론조사 하듯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네네. 자,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고 할 수 있어요. 국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해야 됩니다. 정당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검찰권이 남용돼서 검찰 독재 국가가 됐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자라고 국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효율성과 정당성의 마찰이 있을 때는 어디가 우선권이 지느냐? 정당성이 우선권을 쥐어야 됩니다. 왜? 국민에 의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보완하고 다시 계속해서 바꾸면 됩니다. 아. 우리가 법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것이요. 법은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법은 상대적인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바꾸고 틀리면 다시 돌아오고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의에 민감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전에도 워낙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머리 아프다. 네, 좀 발전적 네. 방향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찬성하냐 마냐 너는 검찰 편이냐 이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 말도 지금 좀 발전적인 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얘기도 그만해. 쓸없이 했어 우리가. 예, 그 얘기도 좀 그만해 이제. 네, 자, 우리 김용민 의원님과는 여기서니까 이거를 팔았습니다. 네. 호가가 32억인데 시세보다 한참 낮게 29억에 내놨거든. 어. 1시간 만에 팔렸어. 1시간 만에. 아, 그냥 끝났어 계약. 네. 그리고 그 집을 판 돈은 주식시장 ETF에 넣겠다. 오. 실제로 사고 그랬죠. 네. 네. 와. 와, 이 실행력 그러니까 무엇? 인생을 그냥 대통령의 그냥 맞아. 뭐, 그냥 올인. 올인이야, 네. 올인.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은 곳이 있었어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 3억 6천에 사서 시세 차익만 25억이다. 아,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요렇게 이제 뽑은 거야. 어. 그러자 이 기사를 링크 걸어서 기사를.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새빵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솔직한 네. 이야기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 인형 같은 것이어서입니다. 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그 외에 또 다른 불법 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한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죠. 언론의 자유인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진짜 솔직한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구구절절 올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네. 하지만 놀라운 게 제가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출장 가셨잖아요. 네. 출장 갔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부동산 이슈가 좀 잠잠해질 거니 네. 거기 회의도 하고 바쁘지. 원래 다른 일 할 순방 테니까. 중에. 근데 가자마자 또 X에 글을 올려요. 그 부동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가자마자. 그리고 또 교민 간담회 하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민들이 집값 너무 올라서 고국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몰랐네. 내가 집 때문에 고민 안 하게 해줄 테니까 고국에 다시 돌아오시라고. 와,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진짜다. 요건 진짜야. 이건 진짜다. 이거 와. 진짜 대한민국 진짜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도 요만큼의 의심이 있는 거죠. 다 혹시나 혹시나 딴 말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와 네. 이건 진짜다. 요건 맞아. 진짜다. 네, 이건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앞으로 없어. 간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신뢰가 쌓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변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진짜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실은 시장이 실제로 먹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강남 아파트가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 그 네. 핵심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 먹히지 않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꾸 부동산 정상화 얘기하는데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올라요. 그렇지. 그러면 정책 부작용이야 그렇지. 또 문재인 시즌 2야 이러겠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1번을 보시면 1번 빨리 보여줘 제발 좀. 진짜 중요해. 주황색이 강남. 예. 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지난주 통계 자료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매매가 딱 된 거죠. 그렇죠. 네. 마치 이렇게 하락하니까 아이고 조금밖에 안 하락했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네, 아니요. 자산 시장은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하락세로 돌입했다는 게 중요하고 네. 다른 지역 보세요.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잖아요.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은 역사상 별로 없어요. 그죠? 강남 집값이 누가 빠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실제로 변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의 추동력, 추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자신감을 이렇게 얻는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막 솔직히 좀 자랑도 하고 싶어. 네. 마음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런 게 너무 자, 요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사례를 또 들고 갖고 눈물을 흘립니다. 언론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군. 직업군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무자분. 공무원이라든지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눈물 짓고 난리칩니다. 네, 그럴 때. 노후지. 다 봐줘요. 다 내지 않게 하면 돼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다 검증이 되잖아요. 그거는 가능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외. 당연히 예외죠. 해주면 당연히 된다.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고 막 힘들게 오히려 일하는데 당연히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건 돼. 우리나라가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예? 네. 그런데 막 그렇게 허위로 막 그 지역에서 일한다고 하고 맨날 밤에 와서 여기서 빵 사 먹어. 그런 거 다 걸러낼 수 있거든.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원을 만들어서 네. 금감원처럼 너네 장난치면 폐가망신하겠다. 폐가망신 가야 돼. 이런 거를 그 집은 바로 그냥 옆집 소유로 귀속시켜. 거짓말하는 건 이건 아주 악의적이야. 안 되죠. 그러면 막 더 세금을 많이 물게 하거나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하려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비거주자,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상화의 핵심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보유세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8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8번을 한번 볼게요. 네. 불로소득 억제 이거 말하는 건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로소득 억제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도공렉스를 갖고 있을 경우에 보유세를 얼마나 냈냐면 8년 동안요. 8년. 재산세하고 종부세 포함해서 3,300만 원밖에 내지 않았어요. 8년 동안. 8년 토탈이에요 이거는? 네. 8년 토탈 3,300만 원이야? 네. 가스비도 저거보다 많이. 아니 이거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8년 동안요. 집값은 20억 원이 올랐는데 종부세는요 3,300만 원 냈다고요. 그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얘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낮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의 신뢰를 가져가겠다. 예.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 정책에 따랐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따른 사람이 손해됐어요. 그거 최악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죠. 그 정책이 도입돼서 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때 같아서 집 팔았어. 그랬더니 더 올라.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 엄청 화나지 않나요? 살아있는 사례가 저희가 봅니다. 2019년에 정부를 믿고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그 전세가의 2배로 매매를 뛰더라고요. 그 이후로 부동산 그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교민이 바로 질문한 거예요. 뭐냐면 정부를 믿고 그동안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 있었어요. 집값은 계속 올라. 누가 정부를 믿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 그런 투기꾼들이 가장 한 말이 뭐였냐면 정부 정책 반대로 해. 반대로 정말 그 정부가 규제하면 그 지역 가서 살아. 아. 너무 진짜 뼈 아픈 사실이다. 누가 믿었냐고요. 뼈 아픈 사실이야. 그래서 이 문구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책이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나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형 아닌 투기형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정상화의 방향성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물이 증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각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할 거다. 아, 무섭긴 하다 이거. 집 다주택자는 무섭겠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무서울 것도 없어. 무슨 뭐 손해 보냐? 손해 보는 것도 아니야. 덜 이득 보는 거야. 맞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어. 뭐가 무서워? 그쵸. 얘는 맨날 다주택자 걱정해요. 잠을 못 자요 얘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UFO 기밀 문건 해제하라고 지시 내린 거 맞아요? 이번에 이 앱. 근데 사실 그게 공식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트럼프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잠깐 좀 소개해 트럼프, 네,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네, 트럼프 SNS인데요. 엄청난 관심에 힘입어 저는 국방장관과 기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외계인 및 외계 생명체, 미확인 공중 현상, 미확인 비행 물체와 관련된 정보 파일을 식별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극도로 흥미롭고 중요한 사안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의 신의 축복을 이런 글을 올렸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당장 이제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당장 할지는 않을 거고요. 네. 언젠가 자기가 이제 뭔가 정략적으로 필요할 때 이 카드를 분명히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외계인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요. 최근에 그 UAP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뭔가 좀 있다는 생각을 이제 과학자들도 그걸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임하고 나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전격적으로 미 해군에서 발생했던 UFO 관련 사건의 동영상에 대한 기밀 해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그 트럼프가 2020년 초인데요. 이미 탄핵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큰 문제가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걸 정략적으로 쓴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냥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UFO에 관해서 기밀 해제를 거의 하는 쪽으로 일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그 정치 세력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네. CIA, DIA 뭐 이런 그런 정보기관은 굉장히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대통령을 숨기고 있는 뭔가를 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는 어떤 이야기의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우리 그 법조인 우리 변호사님은 좀 뭔가 엄벌주의로 갈 것 같고 우리 철학자 박구영 교수님은 우리 사회 문제로 이야기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완전 반대인 것 아, 같아요. 반대야?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저를 찾아오는 고객이라니까. 얘네들이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막 쌍욕을 듣고 엄청 혼나요. 변호사님한테 사실대로 똑바로 얘기해라. 너 뭔 짓거리 한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정법원으로 이제 소년범 분류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 따지면 형사 피고인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들은 얘를 어떻게든 낮게 처벌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돈 받고 그건 하니까? 이제 돈 받을 때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도 네.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이 낮추는 것에선 저도 동의는 해요. 네. 그게 뭐 생물학적인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좀 애들이 더 빨리 생물학적인 성장보다는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예, 제가 그분이랑 전공하지 않아 정확한 표현은 못하고 이제 교수님 때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 앞에서는 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막 계속 윽박지르니까. 그럼 저는 항상 부모님 나가 계시라고 여기 와서 차 드시고 계시고 제가 연락드리면 다시 올라오시라고 하고 애랑 얘기하면 이제 그 아이가 또 막 다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무슨 생각으로 어땠고 이때 기분이 어땠고 막 이런 걸 하면
솔직히 어떤 때는 이 새끼 악마 새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가 힘들지 않겠어? 그래도 재밌잖아요. 막 딴 친구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왜 나만 잡혔는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좌절이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나이만 문제, 나이는 이미 합의됐어요. 어떤 이견도 없어 제가 보기에. 지금 95%가 국민들이 다 낮추자고 합의했어. 네. 그거 논의 아니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정말 청소년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스타일대로 제가 이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윤석열이가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국민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극형에 처해 윤석열이가. 그리고 얘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그와 함께했던 애들이 재발을 방지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윤석열로 예를 들으세요. 앞으로는 이게 아주 교육 효과가 얘가 높습니다. 빡대네. 빡대지? 네. 그러네. 윤석열이가 뭐 무기징역 살면 우리가 치유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기초야, 기본이고.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은 사형을 하고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태로 하게 한다.